저는 전문 평론가가 아니며 제 리뷰 역시 오답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본 감상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건 많고 많은 감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점 꼭 제발 부디 참고하세요. 영웅이 자신의 과거를 바꾸기 위해 시간을 건드리자 단순한 타임 패러독스를 넘어 멀티버스가 충돌하며 세상이 급변하는 이야기. 당연히 플래시포인트가 원조고 노웨이 홈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듯 플래시 톰슨이 쓴 플래시포인트라는 책이 나오지만 영화 플래시는 여러모로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원본인 코믹스의 플래시포인트는 브루스 웨인이 죽고 아버지인 토마스 웨인이 배트맨, 어머니인 마사 웨인이 조커가 되는 스토리의 전개였지만 영화 플래시에서는 토마스가 아닌 브루스가 바뀌어서 등장하는데 그것도 그냥 바뀐 게 아닌 모던 에이지 중 가장 유명한 마이클 키튼의 배트맨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대사인 What are you? I'm Batman. I'm Batman 대사나 Now you wanna get nuts? Come on, let's get nuts. 배트맨이 얼마나 견과류를 사랑하는지도 알 수 있는 명대사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 마이클 키튼 세대는 아니에요. 배트맨 영화가 나왔을 땐 문자 그대로 막 태어난 응애였고 영화를 이해하기엔 조금 미성숙했죠. 키튼이든 클론이든 한참 뒤에 OCN에서 본 세대고 아무래도 개봉 당시에 본 것에 비하면 추억이 흐릿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츠 대사를 기억하는 것도 영화를 인상 깊게 봐서가 아니라 유명한 밈 대사를 알고 있는 것이고 키튼도 배트맨보다는 And the next time you screech, 배트맨을 은유한 듯한 버드맨이 더 친숙할 정도면 말 다했죠. 이런 와중에 크리스토퍼 리브나 취소된 니콜라스 케이지, 슈퍼맨 등이 등장해도 아무래도 직접 겪어본 세대에 비해서는 감격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틀의 나이에 들어선 저도 이럴진데 실질적으로 플래시에서 제작자가 의도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연령대는 상당히 높고 제한적이지 않나 싶네요. 아마도 크리스찬 베일이 영화에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죠? 일단 영화 내용부터 살펴보고 더 이어가보죠. 영화는 저스티스 리그의 자벽부 취급을 받는 듯한 플래시를 비추며 시작합니다. 배트맨이 범죄자들과 멋들어진 카체이싱을 찍는 동안 뒤치다거리로 인명구조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요. 너무 빨라서 거의 시간을 멈춰가며 인명구조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기본적으론 이 장면에서 모티브를 따온 감성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있다면 무너지는 빌딩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장면인데 애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신생아들은 촬영 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CG를 썼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왜 아이들이 바비에서나 나왔어야 할 법한 밀랍인형 비주얼인 걸까요? 최첨단인 동물 CG도 아니고 사람 CG는 역사가 오래된 분야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촬영에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하고 티내는 용도인가요? 아무튼 빨리 움직이는 만큼 고칼로리가 필요하다는 걸 어필하는 개그씬과 함께 인명구조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배트맨에게 들러 샤잠2에서만큼이나 의미 없이 등장해서 농담을 던지고 퇴장하는 원더우먼과 인사도 한번 해준 뒤 직장으로 출근합니다. 퇴근길 기자 무리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데 원작 코믹스상 여친이자 훗날 배우자가 되는 아이리스 웨스트가 흑인으로 등장합니다. 예. 헐리우드에서 이제 빨강은 검다는 의미죠. MJ도 그랬고 플래시 드라마판도 그랬는데 영화라고 못 그럴 게 뭐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온 베리에게는 편지가 한 통 와 있는데 배트맨이 보고 난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현재 베리의 아버지는 부인 살해 혐의로 복역 중인데 어머니가 살해당한 시간에 아버지가 마트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지만 모자를 쓴 아버지의 얼굴이 찍히지 않아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결과물이었습니다. 일본에는 외국에서 일하며 주인공에게 돈만 붙이는 막장 부모가 존재하듯 헐리우드에도 두 가지 타입의 부모가 존재합니다. 툭하면 허리띠를 끌러 주인공의 피부와 마찰 개수를 시험해보는 장수 타입이 있고 가정적이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풍부하면서 동시에 작품의 중요한 해결책이 될 만한 명언 한마디는 꼭 던지는 단명 타입이 있죠. 플래시의 어머니는 후자라는 사실을 짧은 회상을 통해 알게 되고 아버지와 통화를 마친 베리는 슬픔에 휩싸여 어두운 밤길을 다소 우스꽝스러운 포즈로 질주합니다. 스피드스터 캐릭터는 플래시가 원조 중에 원조 맛집이지만 이에 영향을 받은 다른 캐릭터들은 수차례 영상화가 된 바 있습니다. 엑스맨 퀵실버, MCU 퀵실버, 그리고 이쪽 계열론 최고
마카리 역시 플래시 이전에 영상화된 작품이죠. 영화 내의 분량은 정말 적지만 능력을 쓰는 장면의 속도감과 임팩트는 상당히 인상 깊은 캐릭터입니다. 이런 모범 사례가 있고 분명 저스티스 리그에서 플래시의 포즈가 우스꽝스럽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텐데 가장 영상화가 늦은 플래시는 왜 계속 이상한 포즈를 고집할까요? 정확히는 제작진도 인지하고 있는 걸 티를 냅니다. 영화에 이 달리기 포즈 관련 개그가 2번이나 나와요. 그렇다고 제작진이 괜찮은 장면을 뽑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배트맨 관련 액션 시퀀스도 괜찮고 플래시도 이런 히어로 뽕차는 장면도 존재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일 질주 장면은 좀 많이 아쉽네요. 아무튼 뛰다 보니 한계를 초월하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베리. 나비 효과를 언급하며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라 만류하는 배트맨. 하지만 말을 잘 들으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죠. 그리고 이 장면 사이사이 계속 아이리스 웨스트가 등장하는데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세계관에서 플래시는 굉장히 유명한 히어로죠. 아이리스 웨스트는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스파크를 튀며 사라지는 인간이 흔하진 않죠. 같은 체격, 마스카레로도 확연히 보이는 움푹 패인 볼. 하지만 아이리스는 베리가 플래시란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자라고 자초하는 건가요? 흑인으론 바꿨지만 분량을 챙겨주지 못한 아이리스는 뒤로 한 채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를 살리러 과거로 향하는 베리. 토마토 소스 캔을 깜빡한 것을 아버지가 대신 장을 보러 간 사이 어머니가 변을 당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 장을 볼 때 토마토 소스 캔을 카트에 넣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다시 현실로 돌아오며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는지 보게 되는 베리. 어머니는 죽지 않았고 아버지도 누명을 쓰지 않은 채 더없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대가 없는 변화는 없다고 했던가요? 잘 돌아가던 중 검은 괴한에게 습격받아 튕겨나오게 된 베리. 시기상으로 대학생 시절쯤에 멈추게 됩니다. 집안으로 들어가 화목한 부모님을 만나 재회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대학생인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막아서지만 결국 정체를 들키고 맙니다. 영화상의 분위기는 밝지만 만나서는 안 되는 과거의 자신과 만났으니 이 이야기가 좋게 끝날 리는 없습니다. 데이트 약속이 있다며 투덜대는 어린 베리. 하지만 날짜를 들은 베리는 이날이 초능력을 얻게 된 날이며 만약 데이트에 가버린다면 플래시의 존재 자체가 말소될 것을 우려해 어린 베리를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향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린 베리에게 번개를 맞추는 것은 성공했으나 같이 번개를 맞으며 능력을 잃게 된 베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드 장군이 침공해 옵니다. 혼미백산하여 저스티스 리그 멤버를 찾아보던 베리지만 슈퍼맨 이하 쩌리들의 존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옛날 작품이라 알아듣기 힘든 백투더퓨처, 푼루즈, 탑건의 배우 교체에 대한 만담이 오간 뒤에 다행히도 배트맨이 존재한다는 것은 알게 되는데 The world needs you.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자택으로 찾아가자 만나게 되는 것은 이 브루스가 아닌 다른 브루스 웨인이었습니다. 듣자마자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를 넘어 멀티버스가 어떤 원리인지 쉬운 비유까지 들어주는 일타 강사 패신. 파스타 비유 자체는 괜찮았지만 한 번도 멀티버스를 겪어보지 못한 배트맨이 교차로식 멀티버스를 기정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합니다. 아무튼 자신은 늙었다며 도움을 거절하다가 추투 걸려있는 장식장 한번 훑어주고 암배맨 명대사 한번 질러주며 팀에 합류하는 배트맨. 아무래도 배트맨만으론 불안하니 조드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슈퍼맨을 찾아 나섭니다. CIA의 기밀 문서를 해킹해 러시아에 우주선이 불시착했다는 얘기를 알아내고 북극의 러시아 연구소로 향하는 3배 작은 소란이 일어나지만 적당히 해결하고 슈퍼맨이 봉인된 구체를 여는 순간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카렐이 아닌 카라조엘, 슈퍼맨의 사촌인 슈퍼걸이었습니다. 슈퍼맨이 아닌 걸 확인하고 어서 벗어나자고 말하는 배트맨의 말에도 결국 베리는 슈퍼걸과 슈트를 챙겨 같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연구소라면 당연히 슈트도 연구의 대상이자 외계인의 근처에 둬서는 안 될 경계 대상일 텐데 마치 연구를 버티느라 너무 힘들 외계인에게 테디베어라도 쥐어주는 양 바닥을 뒹굴고 있어요. 이러니까 소련이 미국에게 졌죠. 슈퍼걸을 회수하고 최후의 결전에 앞서 감성적인 모먼트들이 지나갑니다.
어린 베리는 베리의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베리는 능력을 되찾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번개를 맞죠. 슈퍼걸은 자신을 고문하던 인류를 구해야 할 이유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는 최후의 결전으로 향하는데 이 시점부터는 영화의 좋은 점이 거의 없습니다. 먼저 최후의 결전 상대는 조드인데 그가 DCEU에서 가장 인상 깊은 빌런으로 꼽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I exist only to protect Krypton. It's for the greater good of my people. 확고한 사상과 그를 뒷받침하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플래시 버전의 조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보여주지 못합니다. 플래시가 주인공인 영화니 조드에게 시간을 많이 쏟지 못할 테고 잭 스나이더가 없으니 엄청난 액션 역시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그걸 감안해도 최후의 결전의 중심축임에 비해 조드는 너무 밋밋합니다. 조드에서 느낄 수 있는 무게감은 오롯이 맨 오브 스틸을 관람했다는 전제하에 빌려오는 것뿐입니다. 인상 깊은 멘트도 없고 액션씬은 부실하게 짝이 없습니다. 파워풀한 주먹 다짐은 간데 없고 슈퍼걸에게 몇 대 맞다가 기습적인 푹찍 장면만이 나올 뿐이죠. 차라리 남에크가 훨씬 강력해 보일 지경이니 그 조드를 이렇게 활용한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또한 설정 오류 내지 불친절한 장면이 두 가지 등장하는데 첫째로 플래시 영화 내에서도 분명 카렐에게 넣어줬다고 알려진 코덱스를 카라 조엘인 슈퍼걸에게서 추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카렐이 죽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카라 조엘에게 클라우드 공유라도 되는 게 아닐 텐데 카렐에게서 원하는 걸 뽑았다. 하지만 카라 조엘의 피가 필요하다. 라는 대사 하나만 덜렁 나오고 지나가는데 맨 오브 스틸에도 없던 설정을 추가했으면서도 정확한 설명이 없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플래시는 초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빠르기 때문에 신체도 빠르게 수복 가능한 능력인데요. 어린 베리의 뺨에 생긴 자상만큼은 끝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후에 등장할 장면을 위한 복선으로 자상이 남아야 하는 상황 자체는 이해하겠으나 크리톤의 금속에 당하면 이렇다던가 하는 일체의 설명 없이 갑자기 뺨의 자상만 회복이 되지 않는 건 영화가 부실해 보이게 만드는 지점이죠. 아무튼 썩 괜찮은 플래시들의 활약과 그러지 못한 나머지들의 미묘한 전투진이 이어진 끝에 배트맨과 카라 조엘이 사망하자 어린 베리는 시간을 되감아서 다시 한번 시도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베리는 이것이 멀티버스의 세계에서도 반드시 일어나는 상수, 바꿀 수 없는 필연적 사건임을 깨닫고 망연자실해하죠. 어린 베리가 재차 시도하려는 순간 다크 플래시가 나타나 이들을 방해하고 이를 어린 베리가 과전류 공격으로 제재하자 그의 얼굴이 드러나는데 어린 베리와 똑같은 자상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다크 플래시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히 시간을 되감다 늙어버린 어린 베리 그 자신이었던 거죠. 무리하게 시간을 되감은 여파로 여러 세계들이 충돌하며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옛 영화나 드라마들 그러니까 조지 리브스나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나 애덤 웨스트의 배트맨이 나오는데 옛날 자료 화면이 아니라 CG를 씁니다. 그런데 CG의 퀄리티가 썩 좋지 않아서 또 밀랍 인형을 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이 CG 퀄리티가 좋지 않은 것도 문제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래된 콘텐츠들만 끌어온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옛 세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너무 오래된 세대잖아요. 이걸 보고 추억에 담길 수 있는 연령대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당연히 최근 세대일수록 초상권이나 저작권에 대해 더 까다로웠을 거라 예측은 됩니다만 다크나이트나 더 배트맨, DCU의 영화들이 존재함에도 너무 옛날 작품들만 끌어온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옛 작품들과 함께 비교적 최근 작품들도 끌어와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장면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특히나 영화에서 많은 출연량이 드는 게 아니라 카메오 출연급으로 짧게 지나가는 장면인 만큼 그런 아쉬움은 더 진하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세계들이 충돌하며 붕괴하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애초에 없던 일로 만드는 거겠죠. 다크 플래시의 공격을 어린 베리가 대신 막아서며 사망하게 되자 어린 베리 사망, 다크 플래시의 존재 소멸, 지나친 과거 회귀의 부작용도 소멸이라는 지금껏 플래시가 보여온 멀티버스 시간선에 비하면 다소 편의적인 해결책 끝에 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겪으며 큰 교훈을 얻은 베리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머니의 토마토 소스를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며 어린 베리가 따로 존재했던 시간선을 없던 일로 만듭니다. 그리고 대망의 엔딩인데 자, 영화 내내 베리가 배운 것은 과거를 건드려선 안 된다예요. 배트맨이 과거를 돌리기 전에도 경고했고 과거를 되돌리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본인이 직접 체감했고 최악의 상황인 다크 플래시까지 겪고 어머니를 눈물로 보내는 이별신까지 찍었어요. 그 다음엔 뭘 할까요?
아버지의 무죄를 위해서 토마토 소스의 위치를 윗칸으로 옮겨서 아버지의 얼굴이 CCTV에 찍히게끔 만듭니다. 즉 과거를 바꿔 어머니를 살리면 안 된다는 걸 배웠지만 과거를 바꿔 아버지의 무죄는 만들어낸다? 이 새끼는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영화가 2시간 10분 동안 공들여서 천천히 모래성을 빚어놓고 마지막 5분에 그걸 그냥 발로 차서 부숴버립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이럴 거면 메시지를 왜 준비한 거예요? 이래놓고 마지막에 다크나이트 대신 유드나이트가 등장하며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마지막 DC 영화고 이부터 할 거니까 까이거 즐겨! 이런 식으로 찍은 거죠 지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봅시다. 코로나 때문에 작업은 늦어졌고 이 대본을 쓰고 있는 7월 1일 기준으로 플래시의 흥행 실패는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DC 이후에 대한 낮은 기대감,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인 에즈라 밀러의 범죄 사실 등 흥행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요소들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영화 내적인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보자면 언어에선 코로나 이후에 무려 19억 달러의 흥행을 올린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 같은 상황을 기대했겠지만 플래시는 에즈라 밀러를 안고 개봉을 강행할 만큼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현실을 뒤바꾸려다 멀티버스가 꼬이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언뜻 플래시는 노웨이 홈과 비슷해 보이지만 두 영화는 두 부분에서 큰 질적 차이를 보입니다. 첫째론 상업성입니다. 노웨이 홈 역시 추억을 매개로 하지만 그 기준은 어스파가 10년, 샘스파가 2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길다면 길지만 어린 시절 내지 20대 샘스파를 보았어도 최대 30, 40대 정도가 주타겟층인 셈이죠. 반면 키튼의 배트맨 1989년도 영화 매니아층을 제외한다면 최소 40대 정도가 이 영화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최소 40대와 최대 40대 슈퍼히어로 영화를 보러 영화관까지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세대라는 면에 있어서 이 한 글자 차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합니다. 그 간극 차이는 홍보 방식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노웨이 홈은 샘스파와 어스파의 출연 여부를 개봉 전까지 절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빌런만 보이며 애간장을 태웠죠. 반면에 플래시는 키튼을 전면에 내세웠고 인상 깊은 추억의 캐릭터는 그게 전부였던 영화였습니다. 그 아랫세대에서는 워낙 전설적이고 유명하니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이나 키튼의 배트맨을 들어는 봤어도 열광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 달뜬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작품성입니다. 노웨이 홈 역시 테마파크의 절정 수준인 영화니 작가주의적 영화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슈퍼히어로라는 장르 내에서는 인상 깊은 작품성을 보여낸 영화입니다. 익스펜더블 같은 시리즈도 있고 터미네이터에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복귀하는 등 오래된 배우들이 스크린에 비슷한 모습 혹은 그 역할로 재등장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희소한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언제 늙나 싶은 톰 형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처럼 긴 기간 계속되고 있는 경우도 있죠. Tells me you're brilliant. He also tells me you're lazy. Trying to do better. How are you? Trying to do better. Are you okay? 노웨이 홈은 그런 면에 있어서 단순히 옛 배우가 명대사를 읊조리는 재현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을 뿐 그들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었다는 꿈을 팔죠. 이 모든 게 가짜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뭉클해질 수밖에 없는 속아주고 싶은 꿈이에요. 이렇게 오래된 작품들의 팬에게도 충실했지만 현재의 작품인 톰 스파 역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건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터 파커의 존재를 지우는 결정은 매우 큰 책임을 지고 불행을 떠안는 스파이더맨스러운 결정이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만드는 새로운 결말이었습니다. 공감대가 부족해서 추억이란 소재를 제하고 본다 해도 여전히 노웨이 홈은 볼만한 영화예요. 반면에 플래시의 추억 사용법은 조악합니다. 멋진 스턴트 액션이 추가되긴 했지만 추억 속 배트맨의 캐릭터와 서사는 결국 옛 명대사 읊조리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드는 그마저도 실패하고요. 그렇게 추억도 없이 개면적은 우리를 반기는 것은 정석적이지만 다소 아쉬운 퀄리티의 플래시 이야기입니다. 에즈라 밀러의 1인 2역 연기도 디테일이 확실해서 캐릭터 구분이 잘 됐고 수다스럽기만 했던 플래시가 감성적인 장면들을 마주하는 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서사도 매끄러웠어요. 플래시식 어머니와의 마지막 인사 장면은 솔직히 다소 진부했던 노웨이 홈의 메이 숙모와의 이별보다 훨씬 연출과 연기가 좋았습니다. 플래시는 충분히 볼만한 영화예요. 하지만 딱 볼만한 영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껏 쌓은 서사를 무시하고 억지 해피엔딩과 농담을 위해 내용을 무로 돌려버리는 엔딩은 솔직히 불쾌하기까지 했어요.
미스트와 미드소마식 엔딩은 의도한 불쾌감이지만 플래시의 불쾌감은 그렇지 않다는 면에서 안타깝기까지 했고요. 이런 와중에 아쿠아맨이 등장해 우리 1년 더 한다는 실소가 나오는 쿠키였죠. 영화는 초능력이 나오든 아니면 기생충처럼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루든 결국 허구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진지하게 임한다면 소비자는 기꺼이 속아줄 수 있는 게 영화의 매력이죠. 플래시는 추억이란 유행에만 편승할 뿐 무엇이 소비자를 열광케 하는지 고민하지 않았고 배우뿐만 아니라 캐릭터 역시 영웅답지 못한 면모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블이 정신 못 차리는 이 시기는 무엇보다 DC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일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는 의미가 없겠죠. 새롭게 개편될 DCU에서는 보다 나은 모습의 영화들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듀나였습니다.